자, 기본 이론 과정 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는 2번 챕터 건물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토지를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목에 의한 토지의 분류 방법,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이처럼 다양한 토지 분류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부동산 활동 상황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이었다 생각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건물의 분류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건물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2번 챕터 건물의 분류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이때 별표 3개 의미가 뭡니까? 최근 5일 동안 건물의 분류 이 챕터 관련해서 세 문제 연관돼서 출제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참 건물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건축법 시행령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 1. 자, 여기에 온다면, 건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온다면,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다. 모두 몇 가지입니까? 29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29가지 용도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건 2가지예요. 이 부분만 우리 학습을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 온다면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겠다. 모두 29가지지만 이 중에 주택과 관련된 것만 학습하자. 주택 관련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단독주택.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다. 사실 저희는 지금 어느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건축법 시행령 관련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단독주택과 공동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단독주택도 다시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공관 이처럼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공동태 역시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음은 다세대 주택, 기숙사 처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데 이때 단독택 종류 4가지, 공동택 종류 4가지 먼저 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데 이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외워버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외우는데 우리가 이걸 외워버립시다. 공동택 종류 4가지를 외워버리잖냐. 외워버리는데 첫 글자 따겠어요. 아파트 할 때 연립할 때 연, 다세대 주택 할 때 다세, 기숙사의 기 이렇게 첫 글자 따겠어서 아연 다세기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냐고요. 아연 다세. 과거엔 제가 아연 다기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가 다세든지 다가군지 다중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냐. 그래서 지금은 아연 다세기 이렇게 기억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어거지로 만들어놨어요. 만드는데 여기 보세요. 아연으로 만들어진 다세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연으로 만들어진 다세기 그릇이다 생각하시면서 아연 다세기 이렇게 하지 않냐. 이때 아가 뭡니까? 아파트죠. 아파트는 누가 생각해도 공동택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아연 다세기는 공동택의 종류가 된다는 거면서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한다면 아연 다세기는 공동택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아연 다세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뭡니까? 단독주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은 어디 합니까?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종류 먼저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공동택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자, 아파트와 공동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하는데 이는 주택수는 층수입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층수가 5개층
5계층 이상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연립이나 다세대는 어때? 주택수 층수가 4계층 이하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구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연립과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이는 주택의 C는 일개동의 바닥 면잡계 이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C는 일개동의 바닥 면잡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 되겠고 660m 이하면 어때?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둘 모두가 뭡니까? 주택의 층수는 4계층 이하란 이야기예요. 4계층 이하지만 주택의 수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뭡니까? 연립주택이다. 자, 660제곱미터 이하면 어때?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첫 글자 따가지고 초, 다음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야. 연초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초, 담배 피면 다이, 일찍 뒤진다. 이래 생각하시면서 연초다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연립주택과 다세택을 구분할 때 연초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요.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연초다이다 생각하시면서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기숙사는 공동택에 해당한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다중주택이 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자, 먼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택수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주택수 1개동의 바닥 면적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린 뭡니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주택수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지금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되겠고요. 주택수는 1개동의 바닥 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를 뭡니까? 우리가 이때를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은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공짜로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 들으시죠? 국무총리 공간이다. 뭐 대법원장 공간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세요. 지금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공짜로 거주한 주택을 공간 이렇게 표현한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택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도 아니더라는 이야기. 이때가 그야말로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 1 기준에서 주택을 분류해드렸다 생각하시고, 자, 다시 한번 몇 가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수 층수입니다. 자, 아파트는 주택수 층수가 5계층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립 다세대는 주택수 층수가 4계층 이하가 되겠지요. 다음 다가구는 주택수 층수가 3계층 이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C는 1개동의 바닥 면적계입니다. 대체로 660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660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330제곱미터 이하다. 지금 330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19세대 이하. 이처럼 세대수 제한을 받는 건 다가구입니까? 다세대입니까?
다가구 주택이다. 사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세대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19세대 이하 참 세대수 제한을 받는 어때?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비교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어때?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는 상단에 2번 챕터 건물의 분류다. 옆에 별표 3개 해놓으셨죠? 첫 번째로 봅시다. 건물 분류하고도 다양하다. 그중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에 따라 건축물 분류하고의 대표적이다. 네,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역에 따라서 주택을 구분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양괄호 1번이에요. 양괄호 1번 보세요. 양괄호 1번. 자, 용도별 건축물 종류한 분류다. 자,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몇 가지입니까? 29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주택은 어때? 좀 단독주택과 공동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편고로 1번 단독주택입니다. 우리 종류부터 기억하랬죠?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음 다가구 주택 공간이 있다 생각하시고, 예, 자, 여러분 교재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걸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먼저 다중주택이다 나와 있죠? 기억본 보세요. 학생 또는 직장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래야 되겠지요. 뒷번 일개동에 주택을 쓰이는 바닥 면적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택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자, 이와 같은 요건을 어때? 모두 갖췄을 때 이때를 뭐랍니까? 다중주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기억본 보세요. 주택을 쓴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처럼 3개층 이하가 돼야 되겠지요. 다음 2번. 일개동에 주택을 쓰이는 바닥 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번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자,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뭐랍니까? 다가구 주택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편고로 2번입니다. 편고로 2번 공동택이다. 소개되어 있죠? 공동택 종류부터 기억 잘했어요. 공동택 종류는 어떻게 하자? 아연 다색이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아파트죠. 아파트는 주택 쓴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할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입니다. 주택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자, 지금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4개층 이하예요. 그럼 일단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되겠지요. 이때 자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랬어요. 초과니까 뭡니까? 연초 생각하셔서 이는 연립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주택을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자, 공동택 중에서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되겠죠. 이때 바닥 면적계가 660m 이하라 그랬어요. 이하니까 뭔가 다이 생각해서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은 기숙사다. 소개되고 있죠.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 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 기숙사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단독주택과 공동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아담으시면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양괄호 4번 나와있죠? 중요성 없습니다. 중요성 없어요. 자, 넘어갑시다. 52페이지 보세요. 자, 52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에 주택법에 대한 주택이다 소개되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 단독주택과 공동택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서 이런 말씀드렸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주택과 주택법상
주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부터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태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한다는 거죠. 끝부분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택, 다가구 주택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그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다면 여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더라. 1. 주택법에서는 어때?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공동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주택을 말한다는 겁니다. 끝부분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그럼 자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아파트 있죠? 연립주택이 있네요. 다세대 주택이 있다. 자, 이들은 주택법에서 어때?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자, 준주택이다. 특히 동그라미 4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도 주택법상의 용어가 되겠는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주택법에서는 뭐라 합니까? 준주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아랫줄 끝부분 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어때 이제 자, 주택법에 대한 준주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준주택 종류 다시 한번 봅시다. 뭡니까? 기숙사, 다음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분 한번 살펴봅시다.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기숙사는 이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숙사는 주택법에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준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주택과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준주택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쭉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서 동그라미 9번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중요성 없습니다. 자, 물론 공법이다. 이 과목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에서는 동그라미 5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는 중요성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생략합니다. 자, 동그라미 9번 봅시다. 9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소개되고 있죠.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 돼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이 같은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다. 용어 정리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0번. 이분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나오고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자, 수치 조심합시다. 자, 350세대 미만입니까? 300세대 미만입니까? 그렇죠. 300세대 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혼의 법률에 따른 도시적에 건설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치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자, 몇 세대 미만이니까 300세대 미만이다. 그래서 수치 조심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1번입니다.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제 말 그대로 에너지 전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2번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런 것이구나 용어만 정리해 주시고, 특히 주택법에 주택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은 동원의 4번 준주택 그리고 동원의 10번 도시형 생활주택, 이 두 가지 용어는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챕터 건물의 분류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2절 부동산의 분류 방법 설명드렸죠. 자, 이와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첫 번째 예제네요.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지금 도로 하천은 건축이 불가한 토지죠. 결국은 건축이 불가한 토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지 이렇게 표현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자 보세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다서 선 아래에 있는 땅이다. 선하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처럼 고압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압선이.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토지가 뭡니까? 선화지죠. 고압선에서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 토지다라는 겁니다. 결국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을 갖지 못한 토지를 뭡니까? 맹지. 눈물에 따라서 맹지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4번 봅시다. 4번. 자, 후보지는 임지역, 농지역, 택지역 상호간이라고 했어요. 큰 용도적 상호간이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참 큰 용도적 상호간의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지다. 이렇게 배웠지요.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자, 보세요. 자, 물에 의한 침식을 해서 그 수면 아래로 잠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떨어질 낙자 생각하지 그랬죠. 그래서 이 토지를 뭡니까? 포락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5번은 자,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문에 빈지 잘못되어 있죠? 따라서 틀리면 고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 우리가 용어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 같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이렇게 묻고 있죠. 박스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일개동의 주택이 쓰이는 바닥 면적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이다. 벌써 우리는 답 나왔어요. 자, 바닥 면적계가 대체로 기준이 얼마입니까? 660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330제곱미터 이하다. 이게 적용되면 나가나 있죠? 뭐가 됩니까? 바로 다중주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점 보세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그 아래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자, 자, 지금 점 3개 있죠? 3개 이 내용, 결국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네요.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이죠. 이 모두를 갖췄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제 두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사실 우리 교재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서에 큰 장점이 있는 건데 지금 매 절마다 하나의 절이 끝나면 예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이 교재는 제가 직접 쓴 책이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예제는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꼭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만 선별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한테 익힐 수 있도록 넣어드린 문제다. 그래서 저도 풀어드리지만 여러분이 꼭 반복해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절 부동산의 분류다. 이분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예요. 3절 보시면 자, 부동산의 자,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때
이제 먼저 이분부터 정리합시다.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 속성은 뭐를 말 것인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속성에서는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은 속성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해서 다른 말로 본질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음 줄여서 본질 이렇게 표현하다고 존재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다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이 중에 가장 널리 쓰는 표현은 바로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부동산 속성을 설명하는 견해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해. 그 중에 가장 대표된 견해가 있지요. 가장 대표된 견해가 부동산 속성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인 뭡니까?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다. 넓게 펴면 기술적 개념이 되겠죠. 근데 물리적 개념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자산을 포함시켰네. 자산은 뭡니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개념이다.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여기에 경제적 개념인 자산까지 포함시켜서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가장 대표된 견해다 생각하시고, 이 견해에 쫓아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 간혹 출제가 되는 건 공간과 위치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생략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54페이지예요. 54페이지 3절 부동산의 속성이다. 소개되죠?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의 속성이란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는 성질이다 할 수 있겠죠? 그 아래줄 그 부분 봅시다. 부동산 속성을 부동산의 존재 가치, 본질적 가치, 본질 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중 가장 널리 쓰는 표현이 뭡니까?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쯤 봅시다. 자, 부동산의 속성을 구분하는 게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으로 구분한 견해다. 이런 정도 여기서 간단히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챕터 보세요. 1번 챕터 보시면 자연으로서 부동산이다. 소개도 있죠? 이분은 중요성 거의 없습니다.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는 2번 챕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소개도 있죠? 이분은 조금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챕터. 자, 여기 보세요. 자,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부동산은 결국 뭡니까?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가 토지를 의미하는 게 아주 많다 그랬죠? 근데 부동산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으로서 토지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챕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옆에다가는 별표 두 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두 개 두시고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우리 어때? 토지, 즉 부동산 어때?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자, 지표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지표면 이를 가리켜서 지표면은 수평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표면을 우리가 어때?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다음 지표 윗부분입니다. 자, 지표 윗부분은 뭐가 됩니까? 공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중. 자, 이 활에는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를 어때? 우리가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표 아랫부분이 있죠. 자, 지표 아랫부분 뭐라 합니까? 지하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학자들은 지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중은 뭡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라는 의미예요. 지중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관련된 공간이 있죠. 이럴 때 지하 공간이다. 또는 학자들은 지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시험에는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지중 공간이다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표현 안 씁니다. 안 쓰고 지하 공간이다. 이런 표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서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이 있죠? 이처럼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 되겠죠. 이 둘을 합해서 뭡니까? 합해서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입체 공간이다. 표현하고 여기 하나가 빠졌네. 뭡니까? 수평 공간이다. 이 하나 빠져 있죠? 수평 공간.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일 그래서 어떤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이걸 어때? 생략을 해버리고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 어때? 토지, 즉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어떻게?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역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처럼 이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 즉 부동산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보세요.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하 공간, 지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된 측면들이 있겠지요.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이것은 공간 어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평관, 즉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지표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지표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 혼동하지 마세요. 지상권, 이거 혼동이 됐는데 혼동하지 마세요. 지상권은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부동산 학문 여기서는 지표면, 즉 수평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서 뭡니까? 지표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공중관, 즉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이는 뭡니까? 공중권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음, 지하 공간, 즉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서 지하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권리. 그럼 권리, 이분 어떻습니까? 법률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처럼 공중권에 대한 공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겠지요. 공중권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고 지표권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하권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 가격을 모두 모아서 부동산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처럼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이 땅을 그래서 10억 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억 이 안에는 뭡니까? 이처럼 지표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표권도 들어있죠. 다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는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공중권도 들어있고 지하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권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10억 안에는 이런 권리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권에 대한 가격, 지표권에 대한 가격이겠죠. 지하권에 대한 가격이 모두를 모아놓은 게 바로 부동산의 가격이다.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참 가격과 관련해서 이는 뭡니까?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우리가 토지를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고려가 되고 있다서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번 또 반복학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55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이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옆에 별표 2개 해놓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시간. 토지는 공간이다. 할 수 있겠죠? 공간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공간이다. 이처럼 지표뿐만이 아니라 지하와 공중 이를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공간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지형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은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질문 봅시다. 3차원의 입지형으로서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복합 개념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자, 양고리 1번 봅시다. 평고리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다 설명 내용이에요. 이처럼 지표면을 뭐라 했습니까? 수평 공간이란다. 지표 위에 공중을 어때? 공중 공간. 지표 아래의 지하를 지하 공간 또는 어때? 지중 공간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을 합해서 뭡니까? 입체 공간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입체 공간의 수평 공간 이걸 포함해서 어때? 3차원의 입체 공간이란다. 이걸 줄여서 학자들은 어때? 입체 공간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편과로 2번 봅시다. 편과로 2번 어때?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한다 그랬지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시간. 자, 이처럼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등 공간의 이용 기법 관련하여 기술적 측면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 가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3번. 공간에서 발생하는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에 관련하여 자, 이처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것은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이 고려된다. 결국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도 기초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평월 3번. 이것은 3차원의 입체공간 이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번은 여러분이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입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자, 양고리 2번 시간. 자, 입체공간의 활용이다. 자, 이것은 입체공간을 어때?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편과로 1번입니다. 편과로 1번 시간. 자, 구분 지상권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여기 있죠. 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구분 지상권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에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요. 민법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배우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평으로 3번 보세요. 평 3번, 평 3번 시간 개발권 양도제도다 소개되고 있죠. 또는 개발권 이전제도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저희는 뭘 이야기합니까? 입체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분 지상권 이야기 드렸죠. 이는 뭡니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대상하는 거예요. 다음 평호 3번 개발권 양도제도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도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개발권 자, 양도 제도다 또는 뭐 이전 제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도 영어 첫 글자 서 TDR 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우리말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이전제도 이건 말 그대로세요. 말 그대로시면 이제 자 개발권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야기야. 그럼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개발권을 양도하는 팔아먹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자 이것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인데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문화재 인근 지역은 어때? 보전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보전지로 선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이 보전지역을 벗어나면 이제 개발 가능 지역이다. 참 개발 가능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자 이 취지였기 때문에 문화재 인근에는 보전지역은 뭡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하다 할 수 있겠지요.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하다, 극심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가능성은 어때? 토지 이용 규제가 다소 어때? 완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건물을 높이 못 지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건물의 높이
높이 이걸 규제하는 대표성이 뭡니까? 용적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은 지하층을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고도 이용 높이 이걸 규제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적은 용적률 50%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개발 가능적은 완화되어 있죠. 용적률 200%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보존적 토지 소유자나 개발 가능 토지자 모두가 주어진 용적률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 지어보겠다는 이야기. 그럼 보존적에서는 이처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개발 가능적은 200%죠. 200% 이렇게 건물을 더 높이 지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제 보존적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 토지 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토지 이용이 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지요. 않는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위쪽이니까 상부에 미이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부의 미이용 공간이다. 결국은 보존적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존 지역에서는 저런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함에 따른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보세요. 보존적 토지 소유자와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소유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죠? 맞죠? 지금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사이입니까? 보존적 토지 소유자와 개발 가능적 토지 사이에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때 이제 보존적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어떻습니까? 완화시켜주자는 이야기예요. 완화시켜주고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보자. 일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래서 할 수 있죠. 결국 문제되는 건 뭐합니까? 문제되는 건 이 부분만큼 이용을 못한다.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만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개발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보존적 내에서 개발해버리면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안 맞겠죠? 그래서 어디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인가? 개발 가능적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이처럼 개발 가능적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부여를 해주겠다. 이처럼 개발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권을 부여해 준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존적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가능적의 개발성 권리 개발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보존적 토지자 입장에서는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개발권만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발권 이걸 증서로 주는 겁니다. 이 증서를 흔히 우리가 PDR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여튼 개발권이나 증서를 발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보존적 토지자 입장에서는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개발권 권리 개발권만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그대로 가져서 개발권만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적 여기에 이렇게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아먹는다. 그럼 개발 가능적 토지자 입장에서는 개발권 이런 걸 사지 않아도 법적 상한인 200% 적용해서 건물 이렇게 지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개발권을 사면 법적 상한을 넘어서 건물 더 높이 짓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 지금 법적 상한을 넘어서 저는 건물 이렇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발 가능적 토지자 입장에서는 법적 상한을 넘어서 이처럼 건물 더 높이 짓기 위해서 개발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있다. 그럼 개발 가능적 토지자 입장에서는 개발권 사서 건물 더 높이 지었어요. 이래서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 그러나 이 개발 이익 이 자체가 천적으로 개발 가능적 토지자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처럼 개발 가능적 토지자 입장에서는 보존적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권 사왔지요. 그에 따른
대가를 어때?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이익이 보존적 토지 소유에게 넘어가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보존적 토지 소유자는 결국 어때? 개발권 이걸 팔고 대가를 받았죠.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함에 따른 손실을 어때? 완화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어때? 높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제도를 뭡니까? 개발권 양도 팔아먹는데서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개발권 이전제도다. 즉 TDR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럼 이 제도의 의의는 어디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사실 어떤 이제 보존적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 이것만 부여지면 개발권의 수요 공급이 어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또한 보세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보존적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용규제 그시면 손실을 보고 있죠. 이 손실이 어떻게 커버가 된 겁니까? 바로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이익으로서 이렇게 어때?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이 부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공이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공이 부담 비용을 줄이면서 결국 토지 이용규제가 극심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켜 볼 수 있다.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볼 수 있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개발권 양도는 자 보세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공적 자금 투입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공공이 부담 비용을 줄이면서 토지 이용규제가 극심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켜 볼 수 있고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개발권 양도도 역시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은 이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슨 이제 상부의 미용관 이 부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건물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분들 다 어때? 공중공간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개발권 양도도 이는 어떤 이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입체원의 활용이다. 이 표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다. 자, 지하공간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공중공간을 활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고 또 반드시 기억하실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발권 양도 제도다. 이 같은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론 연구는 지금 어때? 몇십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란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우리 시험은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OX, X 잘못된 것이다. 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이걸 통해 예를 들었죠. 사실 미국에서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을 목적으로 당초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일도서 예를 들었고 현재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미국에서 이것도 일부 주에서 활용이 되고 있을 뿐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인 이제 개발권 양도제도 이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 보세요. 평을 3번 개발권 양도제도다 또는 이전제도다. 영어 첫 글자 떠서 TDR 제도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요. 첫 번째 봅시다. 상부 미용관의 이 부분이 되겠죠. 이분이 상부의 미이용 공간이다. 이것은 상부의 미이용관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부 미용 공간 여기에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인근 토지 이렇게 양도한다.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용하도록 한 방법을 말한다. 인 어디입니까?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원의 1번 보세요. 보존적 토지 소유자의 개발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처음 보존적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기가 극심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손실을 개발 가능적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권리입니까? 개발권
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어때? 보존하기 위한 제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 가능적 토지의 개발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어때?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결국 개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소유권 인정이 아니죠. 개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보전적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어때?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다. 그래서 공공이 부담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어때?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의의가 있다 그랬지요. 동사번 미국에서 초기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어떤 유물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지문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으로 도입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거로 4번입니다. 편거로 4번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왔던 이제 용적률 예를 들어서 100%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근데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가 그래서 5%입니다. 5%면 결국은 용적률은 법적 상한은 100%인데 인센티브 받으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105%가 되겠다. 그럼 지금 105%면 건물을 때 그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도 어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 세 번째 끝부분 보세요. 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공중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거로 5번입니다. 자, 용적률 거래제도예요.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용적률 사고 파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했던 개발권 양도 제도다. 이와 개념이나 취지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나면 개발권 양도에서는 뭘 사고 파는 겁니까? 개발권 이걸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용적률 거래제도다. 이건 뭡니까?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고, 처음 용적률 사 왔어요. 그럼 어때? 건물 더 높여줄 수 있겠죠? 이도 역시 어때? 공중화를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가로 5번 용적률 거래제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네 번째 맨 끝 보세요. 맨 끝 보시면 이 점 나와있죠? 이러한 용적률 거래제도도 공중공간을 활용한 방안의 하나다. 이 점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했던 개발권 양도제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다음 용적률 거래 제도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뭡니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튼 용적률 나오면 무조건 어때? 공중공간이다. 왜? 용적률은 고도 이용을 규제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 층 이를 규제한 수단이기 때문에 용적률 나오면 무조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용적률 거래제도 어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건 참고하시고, 여튼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란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양권 2번 입청원의 활용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구분 지상권 이야기 드렸죠. 구분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배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배상한다.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거래도 이 세 가지 뭡니까? 모두가 공중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고, 특히 강조드리지만 개발권 양도제도 이는 어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란 걸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름교재 양고로 3번입니다. 57배 하단에 양고 3번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이다 소개되는데, 사실 토지의 소유권도요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내용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과정에서 기억하셨건 공간적 범위에 따른 다 토지 소유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어때?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여름교재 편고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가 있다. 있죠? 지표권, 다음은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구체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엔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호 3번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이다. 이걸 좀 더 구체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